반갑습니다. 김태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특수교사 임용 시험을 앞두고 2021년도에 진행되는 두 번째 강의 심화 확장 과정을 개강하는 날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앞서 우리는 1, 3월 과정에서 바로 전년도 시험 문제부터 09학년도까지 시험 문제, 그 시험 문제가 제시하는 주요한 포인트, 그 포인트에서 조금 더 확장되어진 포인트들까지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 그 전체를 말이야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뜯어가면서 논리적인 구조 안에서 모두 정리를 해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출문제도 모두 풀어보았고요. 그런 내용들이 모두 갖춰져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강론에서 제시하는 보다 심화된 내용, 확장된 내용을 살펴보는 강의, 오늘부터 6주 동안 같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강의의 주요한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강론에서 제시하는 심화 확장 내용을 살펴보면서 1, 3월 과정에서 우리가 정리했었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야.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1, 3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리하는 내용들, 1, 3월 과정에서 그 내용들 중에 시험 문제는 99% 이상 출제가 되어진다라고. 그런데 선발을 위한 시험이다 보니까 매년 100점 만점 중에 1, 2점 정도는 어쩔 수 없이 강론의 구석에 있는 거, 그죠? 아주 지엽적인 내용이 출제가 되어지는 그런 실정이거든. 그런 내용들까지 체크하고 커버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는 강의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 목적에 맞게 교재는요, 강론의 원문을 그대로 실어 두었습니다. 이제 대부분 같이 내용을 읽어가면서 주요한 포인트를 체크하게 될 것이고, 어떤 것들은 용어 정도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읽어보셔야 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이제 구조를 짜서 전달해 드려야 되는 것들도 포함되어져 있겠죠. 강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6주 동안 진행되는 이 강의는 매주 목요일 금요일 18시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업로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순차적으로 업로드 되어질 때 말이야, 강의를 등록하고 안정화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고 그 다음 강의가 또 등록되고 안정화되어지고 보여지기까지 시간의 격차가 조금 발생하는 이런 시스템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도 매주 목요일 금요일 18시 기준으로 업로드가 시작되어지지만 그날 아마 이제 18시 기준으로 전체가 한꺼번에 짠 하고 등록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체를 맥락을 가지고 한꺼번에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목요일 금요일 등록이지만 조금 더 편안하게 이제 강의를 수강하기 위해서 그 다음 날 오전으로 학습의 시간을 잡아주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거 미리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게 두고 일단은 내용부터 확인을 해볼까.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에 필요한 학습의 팁과 같은 것들은 따로 전달을 해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자, 가볼게요. 6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 영역에서 첫 번째 챕터 눈의 구조와 기능부터입니다. 아래쪽에 보니까 그 첫 번째 내용이 시신경과 실어 그리고 시신경 교차라는 내용이 제시가 되어져 있고 오른쪽에 딱지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딱지는 우리가 1, 3월 과정에서 이제 모두 학습을 했었던 패스워드, 그 패스워드의 내용, 그 내용이 확장되어진 개념이다라는 구조로서 제시를 해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시신경과 실어 그리고 시신경 교차인데 아래쪽에 내용을 보자마자 일단은 첫 번째부터 거부감이 심하게 올라오는 거 어쩔 수 없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봐둬야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용어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시신경 교차, 시신경 교차, 시신경 교차요. 자, 확인해 볼게요. 아래쪽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실어와 시신경 교차. 실어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습니까? 실어는 시각 자극이 전달되는 경로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망막에서부터 대뇌 시각 피질, 시각 중추까지 시각 자극들이 전달되어지는 그 경로, 그게 바로 시로가 되는 것이고, 시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시야 장애의 한 유형으로서 반맹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구조 확인하고 왔잖아요. 그죠? 자, 그 과정에서 시신경 교차, 시신경 교차 주요한 포인트요. 아래쪽에 내용을 읽어볼게요. 양안의 망막에 맺혀진 도립상이라고 적고 있네. 도립상이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야. 의미는 뭐냐면 도립상은요, 상하 좌우가 반전되어진 형태, 그 형태를 도립상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반대의 개념으로 제대로 제시되어져 있는 거, 반전되어져 있지 않은 형태의 상을 정립상이라고 표현하면 되는 것이겠죠. 다시요. 양안의 망막에 맺혀진 도립상이요. 도립상은요, 실제 형태에서 상하 좌우가 반전되어진 형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각 활동을 할 때 그 사물이 말이야 망막에 초점을 맺게 될 것인데 상을 맺게 될 것인데 그 망막에 맺혀진 상의 형태는 도립상이네. 상하 좌우가 반전되어진 형태네. 그런데 그 도립상 형태가 그대로 대뇌 시각 피질, 시각 중추로 전달되어진다면 우리가 실제 사물이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그죠? 상하 좌우가 반전되어져 있는 형태로 인식하게 될 것이니까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겠다. 그래서 그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시로 과정이 어떤 것이 시신경 교차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구조예요. 우리의 확인 포인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 갈게요. 자, 양안의 망막에 맺혀진 도립상이요. 시신경 교차에서 반교차하지 않고
통해서 좌우의 대뇌에 전달되면 외부 물체의 상이 위 그림 오른쪽 그림과 같이 불균형 형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 오른쪽에 그림을 보니까 실제 뱀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뱀을 시각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대뇌 시각피질, 시각 중추에서 물음표가 달린 것이야. 그죠? 왜? 라고 하냐면 이런 것이죠. 만약에 시신경 교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실제 뱀의 형태가 우리에게 인식되어질 때 이와 같이 뒤죽박죽이 되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중간에 뭐가 필요하다? 시신경 교차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거기까지요. 아래쪽에 시로입니다. 읽어볼게요. 시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망막에서부터 대뇌 시각피질, 시각 중추까지 시각적 자극이 전달되어지는 경로라고 정의를 벌써 3번 이야기를 들었네. 가볼게요. 시로란 망막에서부터 대뇌 후대부에 있는 시각 중추에 이르기까지 신경 섬유의 경로를 말하는 것으로 시신경, 시신경교차, 시신경교차, 외측 슬상체, 시방선, 시각 중추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적고 있는데 이 전체 내용 모두 메모하고 암기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한 필요가 있는 내용들을 제가 체크를 해드릴 것이야.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데 이 내용 전체에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뭡니까? 시신경교차요. 아직 두 번째 단락에서 내용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져 있는데 보니까 이렇습니다. 양쪽 눈에서 나온 시신경은요, 두개 강대에서 서로 만나 시신경 교차를 이루는데 시신경 교차를 이룬다라는 것까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그림을 보니까 아주 복잡하잖아요. 그죠? 이런 용어들이 눈에 보입니다. 이측 시야 보이시나요? 비측 시야 보이시나요? 이측 시야에서 이는 귀 이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야에서 어떤 거? 귀 쪽에 가까운 바깥쪽 시야를 얘기하는 것이고 비측 시야에서 비는 코비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쪽 시야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오케이. 자, 이와 연관되어진 부분들이 망막의 이제 도립상의 형태로, 그리고 그 도립상의 형태가 대뇌 시각피질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대로 전달되어진다면 말 그대로 시각피질에서도 도립상으로 인식하니까 문제가 발생할 것이야. 그래서 그 중간에 어떠한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 시신경 교차가 필요하다라는 거, 거기까지만 확인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아래쪽에 6페이지 가장 마지막 줄에 동그라미 1번 시신경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망막으로부터 빛이 일으킨 전기적 에너지를 뇌까지 전달하는 신경절 세포 섬유의 다발을 시신경이라고 읽어봐 두시기. 두 번째 시신경 교차입니다. 좌우의 눈에서 하나씩 나온 두 시신경의 교차므로 좌우에서 온 시신경 섬유의 각 절반이 교차하여 다른 쪽의 눈에서 온 절반과 합류한다. 새로 만들어진 두 신경의 다발은요, 외측 슬상체에 이른다라고 적고 있잖아. 결국 우리가 확인할 것은 시신경 교차라는 겁니다. 그 구조는 이렇게 설명될 수 있어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이렇게 체크해둘까? 시로입니다. 시로요. 그리고 시신경 교차.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시신경 교차. 자, 앞서 우리가 읽어본 내용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거야. 뭐냐면 우리가 시각 활동을 할 때 어떤 물체, 실제 물체, 사물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물이 망막에 상을 맺게 될 것인데 망막에 맺히는 상의 형태를 어떤 형태라고 확인을 하고 온 겁니까? 상하 좌우가 반전되어져 있는 도립상이라고요. 도립상이요. 자, 이 도립상의 형태가 그대로 전달되어진다면 대뇌 시각피질에, 대뇌 시각피질에서 그대로 전달되어진다면 우리의 시각적 인식 자체, 판단 자체도 결과적으로 실제 사물 그대로가 아니라 도립상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 중간에서 그러니까 발생하게 되는 거야. 어떤 것이? 시신경 교차요. 시신경 교차. 자, 시신경 교차 과정이 시신경 교차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대뇌 시각피질이요, 대뇌 시피질이라고 적어둘게요. 대뇌 시피질에 전달되고 인식되어지는 것은 그 형태는 실제 사물의 형태 그대로 정립상이 된다라는 이런 구조만 확인해 두시면 된다라는 거. 자, 연관제에서 시험 문제에서 이와 같은 흐름으로 제시를 해두고 그리고 중간에 빈칸을 뚫어둘 겁니다. 자, 그래봤자 용어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시신경 교차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연관제에서 시로와 연관제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시로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하게 되는 시야 장애의 유형이요. 그 유형은 뭐였습니까? 반맹이잖아요. 그죠? 이런 구조 가볍게 한번 체크해 볼까? 부담 갖지 말고요. 가볍게 이 내용은 따로 메모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자, 각막이라고 체크해 볼게요. 각막이라고 체크해 볼게요. 망막이라고 체크할게. 망막이라고 체크할게. 자, 그런데 이와 연관지어서 왼쪽, 우리가 보기에 왼쪽에서 말이야, 이 바깥쪽은 뒤쪽이잖아. 이측 시야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이측은 바깥쪽으로 있잖아. 망막에 상을 맺히게 될 다시요. 각막에서 바깥쪽, 그 바깥쪽은 뒤쪽, 그러니까 이측. 그 이측이 망막에 상을 맺게 될 때는 도립상이니까 상하 좌우가 반전되어지는 것이니까, 그죠? 망막에서는 안쪽, 여기에 상을 맺게 되는 구조가 되겠네. 다른 쪽들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자, 반대로 우리가 보기에 왼쪽 눈, 이 왼쪽 눈에서 안쪽 말이야. 이 안쪽은 코쪽 있잖아. 코쪽이니까 비측 시야가 되겠죠. 이 비측 시야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사물은 망막에 초점을 맺게 될 때 각막이고 망막이잖아요. 그죠? 자, 망막에 초점을 맺게 될 때 바깥쪽에 이렇게 도립상의 형태가 되기 위해서 이런 구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와 같은 것들이
제시가 되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 이제 시로를 통해서 대뇌 시각 피질까지 전달되게 될 것인데 그 과정에서 무엇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시신경 교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 시신경 교차는 이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노랗게 표시되어져 있는 망막 영역에서의 정보들을 있잖아. 이런 구조로서 전달되어진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야. 자, 그러면서 하얗게 표시가 되어져 있는 부분 있잖아. 이렇게 전달되어진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야. 부담 없이 가볍게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겠다. 그렇죠? 반대쪽도 이런 구조로 전달되는 것이고 반대쪽 역시 이런 구조로 전달되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중간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야 어떤 것이 시신경 교차, 시신경 교차염. 자, 시신경 교차염. 요 포인트만 확인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서 대뇌 시각 피질에서는 마찬가지 똑같이 대뇌 시각 피질에서는 이러한 시신경 교차를 통해서 적립상으로 인식하게 된다라는 구조만 살펴봐 두시면 되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이 6페이지 그림에도 그대로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측 시야 보이고 비측 시야 보이고 자, 통과한 이후에 좌안과 우안에 이측 망막, 비측 망막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연결되어져 있는 시각 경로를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교차를 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죠. 아래쪽에 체크할게요. 시신경 교차 보이시나? 시신경 교차 체크. 자, 이러한 시신경 교차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게 된다는 거 결국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두시면 되는 것이겠죠. 다만 이와 연관지어서 이 흐름 자체를 암기해 둘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것만 확인하자고 뭐냐면 앞서 우리가 확인해 두었던 시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시야장애 유형식이 어떤 거 반맹하고 연결되게 되는 것이잖아. 예를 들어서 시로 과정에서 여기에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와 연관되어진 부분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시야에 결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시야장애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때 발생하는 유형이 뭐가 되는 거? 반맹이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각각 연결되어져 있는 시야 범위에 결손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반맹이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 개념으로 접근해 두시면 되는 것이겠죠. 자, 연관지어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시로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 시야 장애 유형 어떤 거 반맹하고만 연결해 두시자라고 하는 거. 자, 반맹은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냐면 이런 구조와 연관지어서 시야의 절반의 결손이 있거나 혹은 반대쪽 절반의 결손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뿐만 아니라 위쪽 절반의 결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래쪽 절반에도 결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있잖아. 4분의 1의 결손이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4분의 1만 기능을 하고 나머지가 결손되어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형태의 시야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반맹. 그 반맹은 결국 시로의 문제요. 시로는 이와 같은 구조 안에서 설명되는 것이니까 오케이 알겠다. 이런 형태로 시야의 결손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까지만 체크해 두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래쪽에 가보니까 두 번째 폭주와 계산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폭주 계산이요. 자, 폭주 계산과 연관지어서 일단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하나는 외안근에서 폭주와 계산이라는 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외안근이요. 외안근은 어떤 기능이었습니까? 외안근은요, 안구를 움직이는 안구의 움직임 운동과 연관되어진 6개의 근육이요. 그 6개의 근육은 직근과 사근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잖아. 잠깐 빼두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빛을 꺾는 것이야. 누가? 렌즈가. 그 렌즈는 오목 렌즈 그리고 볼록 렌즈. 볼록 렌즈는 폭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목 렌즈는 계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이거든. 특별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폭주는 무엇인가? 폭주는 이렇게 설명되어집니다. 멀리 있는 사물이 저에게로 다가오고 있어요. 멀리 있는 사물이 저에게로 다가오고 있을 때 그 사물을 바라보고 있는 저의 양쪽 눈 초점은 어떻게? 그렇죠.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가운데로 몰리는 운동을 할 거다. 그러니까 이해되십니까? 양쪽 눈이 포인트를 두는 거야. 멀리서 다가오고 있는 사물에 대해서 이제 모으는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폭주가 되는 거야. 그럼 계산은 무엇일까? 반대로 가까이 있는 사물이 멀어지고 있을 때 그 사물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양쪽 눈의 움직임이 벌어지는 움직임 이게 바로 계산이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한 건 아니다. 그렇죠? 자, 연관지어서 폭주와 계산은요, 외안근의 운동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안근은요, 안구의 움직임에 관여하는 6개의 근육이고 그 6개의 근육은요, 직근과 사근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잖아. 직근과 사근이요. 자, 사근은 뭐였습니까? 회전 움직임. 거기까지. 직근은 뭐였습니까? 수평 그리고 수직 움직임. 그러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물 말고 멀리 있는 건 먼저요. 죄송합니다. 멀리 있는 사물이 저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의 양쪽 안구는 그 사물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가운데로 시선이 몰리는 움직임. 그죠? 자, 이와 같은 움직임이니까 회전 움직임이 아닌 것이다. 그죠? 수평 방향의 움직임이잖아. 기본적으로. 자, 그러니까 외안근에서 직근이 멀리서 저
저에게 다가오는 사물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가운데로 모으는 운동을 하는 것이야 폭주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가까이 있는 사물이 멀리 멀어집니다. 마찬가지 외양근중에서도 어떻게 직근이 어떻게 수평과 수직 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그 직근이 있잖아. 가까이 있다가 멀리 멀어지는 사물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벌어지는 움직임 운동을 해야 되잖아. 그게 바로 계산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되는 것이겠죠. 특별한 건 아니야. 자, 그래서 이 직근과 연관지어서 직근은 기본적으로 수직 움직임, 그리고 수평 움직임 원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과정에서 수직과 수평 움직임을 할 때 멀리서 다가올 때 모으는 움직임은 폭주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폭주요. 자, 그리고 가까이서 멀어지는 것과 연관지어서 초점이 벌어지는 거, 이게 바로 계산이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된다라는 거. 요 두 가지에 대해서 가볍게 정의를 내려두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또 한 가지는 렌즈입니다. 렌즈요. 렌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볼록 렌즈도 있고, 그리고 오목 렌즈도 있잖아. 물론 평면 렌즈도 이게죠. 그죠? 볼록 렌즈, 오목 렌즈요. 자, 볼록 렌즈를 통과한 빛은 어떻게 꺾여지게 되는가? 굴절되게 되는 것인가? 볼록 렌즈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모이게 되겠죠. 이와 같은 빛이 굴절되는 거, 이러한 기능 자체가 뭐가 되는 거? 폭주라고 보면 되는 거야. 자, 정리하자면 이런 것이죠. 렌즈 중에서도 볼록 렌즈는요, 빛을 가운데로 모으는 기능을 하는 것이야. 그 기능 자체가 뭐가 되는 거? 폭주. 모으는 거, 멀리 있는 것이 다가올 때 시선이 몰리는 것 같은 맥락이죠. 자, 오목 렌즈는 어떻게 빛을 꺾어 주는 겁니까? 굴절시키는 겁니까? 오목 렌즈를 통과하면 빛이 이렇게 퍼지잖아. 이와 같이 빛을 퍼뜨리는 렌즈의 기능, 오목 렌즈요. 그 기능 자체가 뭐라고? 계산이라고. 이렇게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내용인 겁니다. 특별하지 않아요.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두 눈으로 무한히 먼 것을 볼 때 주시선은 평행이 되겠죠. 무한히 먼 것보다 정면 한가운데 위에 점을 볼 때 안구는 양쪽 모두 안쪽으로 운동하는데 이것을 폭주라고요. 반대로 정면 한가운데 위에 점에서 무한히 먼 것을 보는 눈의 움직임, 그러니까 그 시선이 벌어져야 되잖아. 벌어지는 것이 뭐라고? 계산이라고. 그렇게만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래쪽에 외안근의 직근은요, 안구의 수직과 수평 운동, 그리고 폭주와 계산 운동을 한다라는 것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겠죠. 사근은요, 안구의 회전 운동을 하며 내직근과 외직근의 안쪽에 있는 제어인대가 안구의 과다 운동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정도는 읽어봐 두시고요. 폭주와 계산입니다. 렌즈와 연결시켜서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뒤에 넘겨보시면 두 번째 챕터, 시각장애 이해와 연관지어서 첫 번째는 시야장애입니다. 시야장애는요, 그 용어를 조금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가볼게요. 자, 세 번째는 시야장애. 그 시야장애와 연관지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용어들은 일단은 암점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착이라는 형태가 있어요. 시야 협착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도저하라는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로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시야의 결손, 반맹이라는 것까지 모두 묶어놓고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체크해 볼게요. 자, 시야장애에 대한 공식적인 명칭들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야. 자, 일단은 첫 번째 암점입니다. 암점이요. 암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암점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건, 여기서 암점에서 암은 있잖아, 말 그대로 깜깜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암 상태의 지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시야 전체 중에 어느 부분에라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다만 우리는 황반 변성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암점은 언제나 중심부에 발생하는 것 아닌가라고 오해 아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암점은 그렇게 정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암점에서 암은 말 그대로 암 상태, 시각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루어질 수 없다, 이루어질 수 없다. 시각 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는 시야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암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러한 암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부에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변부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연관해서 우리가 확인해 둬야 할 것은 그 암점의 명확한 정의요.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지점은 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각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루어질 수 없다,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으로 챙겨 두셔야 되는 것이겠죠. 연관지어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주요 포인트를 뭐겠습니까? 이러한 암점이 중심부에 발생할 때 어떤 안질환, 황반변성, 환반변성 이렇게 연결시켜 두시면 되는 것이겠죠. 여기까지 체크할게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협착이 있습니다. 협착이요. 협착은 시야 협착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자, 시야상의 문제이니까 보통은 시야를 생략하고 협착이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협착이라는 용어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해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좁아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야가 좁아져 있는 것이네. 그러니까 시야 장애이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좁아져 있는 것이
것인가 라고 하는 거. 이 협착은 있잖아. 외부에서부터 안쪽으로 좁아진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어떤 거? 터널형 시야를 얘기하는 거야. 터널 시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터널 시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터널 시야는 시야 협착이라는 공식적인 명칭의 별칭과 같은 개념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쉽게 우리가 어떤 형태인지 이해하고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보통 터널형 시야, 터널 시야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터널 형태의 시야가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시야 장애의 유형으로 분류가 되어질 때는 어떤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다. 협착이라는 것 또는 시야 협착이라고 하는 것.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체크해 둘게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외부에서부터 좁아진 형태라고 얘기를 드렸잖아. 터널형 시야. 이게 바로 협착 또는 시야 협착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시야 형태를 가지고 있는 안질환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녹내장이 있겠죠. 자, 그리고 망막 색소 변성 있습니다. 망막 색소 변성. 다만 망막 색소 변성은 대표적인 진행성 질환, 간체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이제 질환이 추체로 진행되어지고 결과적으로 실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터널형 시야를 보인다라는 것은 망막 색소 변성 초기 단계 정도로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협착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둡시다. 협착은 시야가 좁아져 있는 것이야라는 것만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부터 안쪽으로 좁아진 형태, 터널 형태의 시야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시야 협착이요. 자, 또 한 가지는 감도 저하입니다. 감도 저하요. 자, 감도 저하는 말 그대로 시각적으로 감각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저하되어져 있는 것. 시야상의 결손이 발생하는데 그 결손 부위가 있잖아. 암점과 같이 어떤 시각 활동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각적으로 감각할 수 있는 정도가 저하되어져 있는 상태 정도로 설명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감도 저하는 있잖아. 다르게 표현하기를 매질 혼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매질 혼탁 또는 매체 혼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흐려져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감각할 수 있는 정도가 저하되어져 있는 것이지 암점과는 비교되어져야 합니다. 암점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암 상태라는 거야. 그 지점은 암 상태니까 그 지점에서는 시각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루어질 수 없다,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 감도 저하는요. 시각적으로 감각할 수 있는 정도가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암점과 같이 시각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감도 저하를요. 다르게 매질 혼탁 또는 매체 혼탁의 개념으로 자, 대표적인 안질환의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 백내장이요. 자, 백내장은 어떻게 수정체 혼탁이라고 얘기를 하죠. 혼탁되어져 있습니다. 뿌옇게 흐려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로 설명되는 것이 감도 저하 또는 매질 혼탁 또는 매체 혼탁의 개념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반맹이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두어야겠죠. 반맹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원인 자체가 시로상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제시가 될 수 있겠다. 그렇죠. 시로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어느 정도의 결손이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아동이 활용할 수 있는 시야, 그 시야의 결손 부위는 이와 같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 정도 체크해 두시면 되는 거. 자, 이런 구조로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두시길 부탁드릴게요. 혹시 모르니까 암점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용어를 쓰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겠죠. 마찬가지 시야 협착 역시 확인해 두시길 부탁드리고 감도 저하는 결국 암점과 비교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 결국 시야 결손이 발생했는데 그때 암점이라고 하는 것은 암 상태니까 어떤 시각 활동도 이루어질 수 없는 지점이요. 그러한 암점은 중심부에도 주변부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챙겨 두시고요. 감도 저하는 시각적으로 감각할 수 있는 정도가 저하되어져 있는 거야. 매질 혼탁입니다. 혼탁되어져 있는 것이야. 대표적으로 백내장이요. 뿌옇게 흐려져 있습니다. 그 정도인 것이지 시각 활동이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반맹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로상의 문제요. 연관절에서 다양한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서 1~3월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과 연관지어서 각각의 아동들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각 활용 기술뿐만 아니라 시야 확장을 위한 도구들까지 정리를 해두었다. 그렇죠. 뒤에 가서 다시 체크하는 것으로 하고요. 자, 8페이지 보니까 시야장애 이렇게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시야장애는 협착, 감도 저하, 암점 등에 의한 시야 결손을 나타내는데 지금 여기에서 반맹은 빠져있다. 그렇죠. 강론들마다 분류가 약간씩 차이를 두고 있기는 해요. 그 전체 내용들에 대한 정리가 이런 구조라는 것 정도. 자, 뒤에 보니까 협착은요. 시야의 주변부가 좁아져서 시야 결손이 일어난 상태로 결손 부위에서는요. 10회 색이나 크기를 확인할 수 없다. 시야장애 대부분은 감도 저하이고요. 시야의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저하는 중심부를 포함한 시야의 모든 것에서 시력 감퇴가 나타나는 경우 국소적, 여기서 국소라고 하는 것은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국소적 저하는 시야장애의 가장 흔한 형태로 주변 시야의
어느 한 부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시야 범위 내에서 발생하면 암점의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적고 있는데 이 구조 자체는 사실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빼버리고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야. 자, 아래쪽에 암점은 있잖아. 시야 내에서 부분적 또는 완전한 맹이 있는 부위요. 말 그대로 암 상태의 지점이니까 어떻습니까? 블라인드. 그러니까 시각 활동이 이뤄질 수 없는 지점이다라는 개념으로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즉 시야 내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생긴 불투명한 부분이요. 암점의 위치에 따라 크게 주시점에 있는 중심 암점과 주시점 바깥 부분에 있는 주변 암점으로 구분될 수 있다. 암점은 우리가 흔히 중심부의 암점, 황반변성과 자주 연결되는 개념이다 보니까 그렇게만 알고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 암점은 중심부에도 나타날 수 있지만 주변부에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두시기 부탁드릴게요. 아래쪽에 시야 이상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협착이라는 것은요. 망막 색소변석, 녹내장 등으로 시야의 범위가 좁아진 거. 어떤 형태로? 터널형 시야로요. 감도 저하한 백내장 그리고 각막, 혼탁 등으로 시야 범위가 좁아졌으나 손상된 시야 부위가 전혀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흐릿하게 보이는 상태, 말 그대로 감도가 저하되어져 있는 상태니까요. 반면은요, 시로장애, 시야 절반이 결손된 것, 하지만 시야 절반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4분의 1 영역의 결손이나 혹은 4분의 1만 이제 정상적인 시각 활동이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형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요. 자, 암점은 당뇨, 망막병증 그리고 항반변성, 시신경 위축 등으로 시야 내 부분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위이다라는 설명까지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래쪽에도 같은 맥락이 제시가 되어져 있어요.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9페이지 두 번째는 색각입니다. 색각과 연관 지어져서 특별한 건 아닌데 그죠? 같이 한번 체크해 볼까요? 색각은 그 추체 기능이잖아. 추체가 가지고 있는 주요한 기능 중에 한 가지가 색각인 것이고, 추체가 손상되어져 있는 안질환에서는요 추체 기능상의 제한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추체 기능이라고 할 때 대표적으로 읽기와 같은 섬세한 시각 활동, 왜냐면 추체는 시력이 좋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서 반드시 체크해 두어야 하는 것이 추체는 색각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추체는요 명소시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추체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도를 높여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야. 그러면서 추체는 또 어떤 거? 명순응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명순응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순응, 말 그대로 적응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곳으로 나오면 순간적으로 심한 눈부심, 그런데 그 심한 눈부심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인가, 지속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추체가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그 밝은 빛에 대해서, 명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순응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빛에 익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명순응의 개념이었죠.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일선을 가지고서 모두 정리를 한 것들이고, 이러한 개념들 없이는 이 내용에 대한 체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야. 다시 한번 떠올려 놓고 확인해 보자고 가볼게요. 자, 광선은 여러 파장의 혼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파장에서 인간은요 가시광선만 볼 수 있습니다. 안개할 이유 없어요. 빨주노초 파남보를 얘기하는 것이고, 빨간색 바깥쪽에는 당연히 적외선이 되는 것이고, 그죠? 빨주노초 파남보, 보라색 바깥쪽에는 자외선이 위치하게 되는 것이겠죠. 연관자에서 우리는 가시광선만 볼 수 있는데요. 이 가시광선의 파장에 따라 물체의 색을 느끼는 기능을 색각이라고, 우리는 여기까지만 체크합니다. 물체의 색을 느끼는 기능 색각이요. 색각은 추체가 담당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고요. 색을 느끼는 눈의 기능을 말합니다. 아래쪽에 이 기능은요 시세포 중에 원뿔세포, 추체세포 얘기하는 거예요. 원뿔세포의 작용이기 때문에 망막의 중심부에서는 좋지만 주변부에서는 좋지 않고, 밝은 곳에서는 좋지만 명순응 상태에서 색각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 어두운 곳에서는 좋지 않다라고. 아래쪽에 망막의 추체에 이상이 있으면 색채 식별이 어렵겠죠. 당연히 빛에 눈이 부셔하고 체크할게요. 현기증을 느끼는 눈부심을 보일 수 있습니다. 빛에 눈이 부셔 하는 것이야. 왜냐하면 추체에 이상이 있으면 빛에 눈이 부셔 한다라고 적고 있는데, 뒤에 가면 눈부심이라는 내용과 연관지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게 될 겁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이런 것이겠지. 추체의 기능 중에 명순응, 명순응이요. 명순응은 밝은 빛에 말 그대로 순응하는 것이잖아.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곳으로 나왔습니다. 순간적으로 눈부시지만 그 눈부심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추체의 기능에 따라서 밝음에 순응하게 되잖아. 적응하게 되는 것이잖아. 그런데 그러한 추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명순응에 제한이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곳으로 나와서 순간적으로 눈부시지, 그 눈부심, 밝음 상태에 순응해야 되는 것인데 추체에 손상이 있다면 순응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눈부심이 지속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구조 반드시 빼놓지 말고 챙겨 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두고 다시 한번 볼게요. 망막의 추체에 이상이 있으면 색채 식별에 어려움이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빛에 눈이 부셔 하는 거, 명순응의 제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현기증을 느끼는 눈부심 보일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광감도가 높아 빛에 예민한 경우가
생맹입니다. 그죠? 자, 뭐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생맹이라고 하는 것은 색상 구분이 말 그대로 맹 상태, 색상을 구분할 수 없는 상태, 색상을 구분할 수 없다면 색상 구분과 관계되어지는 색각 기능, 그 색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누구? 주체, 그 주체에 손상이 있다라는 것이네. 자, 주체에 손상이 있으니까 생맹, 주체에 손상이 있으니까 명수능의 제한, 명수능의 제한이 있으니까 눈부심, 이런 구조 챙겨 두시자고요. 다시 갈게요. 광 감도가 높아 빛에 예민한 경우 생맹, 망막에는 빛을 느끼는 부분으로 주체, 간체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광수용 세포층이 있는데 주체는 밝은 빛에 반응합니다. 간체는 어두운 빛에 반응을 하죠. 생맹인 경우는 간체가 비정상적으로 우세하게 분포하고 있다라고 제시가 되어져 있는데 이 문구를 암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시 생맹인 경우는 간체가 비정상적으로 우세하게 분포하고 있다라는 문구 자체를 암기할 이유는 없어요. 다만 어떤 의미인가 이해는 해두실 필요가 있죠. 뭐겠습니까? 간체가 우수하게 분포하고 있다. 그 말은 동시에 주체의 기능이 제한되어져 있다라는 거. 주체의 기능이 제한되어져 있으니까 생맹, 생맹이니까 주체 기능 제한, 이런 구조가 되는 거. 자, 희미한 조명에서 시각화제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체가 손상되어져 있으니까 명수능의 제한이 있으니까 눈부심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아래쪽에 생맹, 그리고 무수정체안, 그리고 백내장, 홍채, 결선증이요. 자, 그리고 녹내장, 망막, 색소, 변성 등을 보이는 아동은 빛에 눈이 부시하는 정도가 심하거나 눈부심을 보일 수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뒤가서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한 가지만 체크하고 갈게. 생맥은요, 눈부심 정도가 심하다. 빛의 눈부심.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생맥은 색각 기능의 제한, 주체 기능의 제한, 주체는 색각뿐만 아니라 명수능 기능, 그 명수능 기능에 제한되어져 있으니까 눈부심의 문제 발생, 이런 구조만 챙겨두시면 된다는 거. 따라서 눈부심을 막기 위해서 창문에 차광막을 설치하거나 밖에 나갈 때 챙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하게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두고 뒤에 넘겨보시면 시각장애에서 세 번째 챕터 안전에 따른 교육적 조치의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판사할 내용이 있어서 칠판 지워버리고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